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오늘 저희 세담의 관객과에 대한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문소리 배우님과 이승원 감독님 모시고 오늘 1시간 아주 꽉 차서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은하는 반갑습니다. 네, 술 마시시면 고맙습니다. 영화가 금방 한 6만 정도의 관객을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문소리 배우님부터 알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소리 배우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붓하게나마 뵐 수 있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분만의 기세를 이어서 명절까지 쭉쭉 좀 달려보면 좋겠는데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도 저희가 신발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승원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진심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얘기하셨는데 역시 명절에 어울릴만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2019년도 때 문소리 배우와 함께 도그란 잡지에서 여배우들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김선영 배우 얘기도 이 배우는 얼만큼 좀 인정도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2년? 사실 한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아주 이런 유명한 결과물들을 낸 것을 보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소리 배우는 항상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들이나 갈증 같은 걸 느끼는 순간 거기서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쨌든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에 대한 놀라움 같은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 결국 세자매라는 영화는 전님께서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문소리라는 배우의 어떤 합류와 함께 사실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영화였었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과정들 짧게나마. 예, 제가 2015년도 때 부산 영화제 때 이제 스콘과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갔는데요. 네. 그때 처음 저도 놀랐던 게 문소리 선배님이 제일 먼저 저희 영화를 알아봐 주시고 저희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알아봐 주셔서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저희 팀한테. 그래서 영화 너무 잘 봤고 출연한 배우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인연으로 저는 시나리오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드리게 됐죠. 빨리.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받아보신다고 했을 때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썼어요. 과연 이런 최고의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까. 너무 그게 신나고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 이 장면을 이건 어떻게 연기를 할까. 이런 마치 막 되게 노래 부르기 힘들고 연주하기 힘든 악보를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혼자 막 신나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었을 때 또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언제 같이 한번 작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언제 밥 한 끼 해요, 뭐 술 한잔 해요 이런 말처럼 영화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누는 말이고 그거를 그렇게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제가 좀 쓰면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셔가지고 아니 전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쓰는 게 어렵지. 그랬는데 정말 이분은 전달하는 게 어려웠나 봐요.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이제 세상을 전해서 작품하셨는데 굉장히 저에 대한 독립 장편을 많이 드셔서 그게 영화판에 이미지도 없으셨고 그래서 그게 되게 전달할 수 있다니 이 마음으로 얼른 쓰셨는데 저는 사실 받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죠. 이게 쓰긴 쓰셨는데 제작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저의 이제 20년 넘는 한국 영화판 경험으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길을 보면 좀 이렇게 시나리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러고 좀 영리하게 피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뭐 투자, 캐스팅, 뭐 시나리오 디벨롭 계속 얘기하다가 프로듀서로 선명하시죠 이 얘기까지 나오셔가지고 결국은 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되고 네 여기까지 영화사 연구에서 함께 제작을 제작 들어가고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됐어요. 말 그대로 세자매를 얘기하기에는 문소리라는 배우로서 이 영화에 뛰어든 부분과 또 제작자로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또 뛰어든 부분이 있었을 텐데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악보를 쓰고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사실 배우로서 이 노래 이 악보에서 정말 이건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자로서의 마음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뭔지가 너무 궁금하죠. 우선 많이들 영화 이제 한국 영화 많이 뭐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 40대 기혼 여성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사실은 카테고리가 시켜 보면 한정적이에요. 자식을 잃거나 그래서 복수를 한다고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옆에 늘 있는 엄마 아내이거나 아니면 뭐 좀 바람이 나서 좀 사고를 치거나 요 안에 대부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혼 여성 아이가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의 세 명의 캐릭터를 정말 다양하게 감독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청산해야 될 역사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제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저는 제가 살아온 40몇 년의 인생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어려움이라도 같이 헤쳐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었고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초부터 그냥 같이 해봅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님 이 장면을 내가 썼지만 이 배우가 문소리라는 배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다라고 생각됐었던 어떤 장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순간에. 네, 일단은 뭐 이제 마지막 아버지 생일 잔치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예상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어쨌든 이 배우들이 다 모여서 어떤 에너지로 이 장면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중간 성가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사실 신경이 쓰였는데 시나리오상에 또 뭐 한 페이지 정도의 대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어떤 마음의 상태를 두 배우가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만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있는 그대로 관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해지지 이게 어떤 한 가지의 감정이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거고 그 복합적인 의미들이 이 영화가 말하는 것 같고 이 영화가 말하는 이 어떤 얘기를 그 한 장면에서 표현되어서 어떤 그 감정들이 관객들한테 잘 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지만 되게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게 그려질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좀 인상이 감독님 얘기하셨듯이 그 합창 장면과 마지막에 이제 그 페이단스 장면 같은 경우가 배우에게서도 큰 분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을 텐데 그냥 다른 결을 가지고 사실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걸로 치자면 극과 극의 장면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합창이라는 왜 이 사람은 지휘자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미연이라는 여자는 모든 것들을 아주 평화롭게 지휘해 왔던,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해 왔던 여자인데 결국은 그 컨트롤 실패한 게 결국 나중에 그 잔치 장면이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물론 터트리는 연기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물론 있겠지만 합창씬 그 성가대 장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사도 존재하지 않고 손짓으로 모든 것들, 눈빛으로 표정으로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는 그 과정들 같은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연기였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컨트롤하고 지휘하고 어쩌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난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합창 장면까지는 그래도 성공적이었죠. 제 인생, 미연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근데 그 합창 성가대 찬양 장면을 보면 그 성가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성가대원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긴 한데 배우들이에요. 주로 연극하는 이제 감독님이 극단을 오래 운영하고 계셔서 주변에 많은 배우들을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배우들이 몇 명 있었고 노래를 잘하는 연극하는 배우들을 다 모아서 사전에 계속 모여서 그 곡을 연습을 한 거예요. 파트를 나누고 뭐 부족한 부분은 또 좀 성향이 큰 사람을 채우고 해서 실제로 그 합창 장면에서 이 성가대원들이 저를 열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지휘자님 바라보고 지휘자. 근데 이게 성가대 지휘자를 바라보는 눈과 함께 또 다 배우들이니까 문소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또 있어요. 배우로서 저 선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보조 출연으로 그 교회를 꽉 채워주신 분들이 그 당시 코로나가 시작돼서 보조 출연 업체에서 저희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것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그냥 기왕 위험 부담이 있다면 우리 아는 사람들을 부르자 대부분 지인들을 보고 부탁해서 그날 와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인들도 다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그 2층 층고가 높은 그 교회의 그 공간을 제가 정말 제 연기를 장악해야 되는 씬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그래서 부담감이 있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 뜨거운 눈길,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제 연기에 다 사실은 도움을 주고 다 담겨져 있어서 그 순간에 제 안에 굉장히 뜨거운 어떤 정서가 완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유승환 감독께서는 그 씬이 너무 웃겨가지고 극장에서 너무 깔깔대고 이렇게 멍이 들고 노래하는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객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를 웃으셨다고. 사람들이 참 각각의 웃는 포인트도 되게 다른 영화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한테 붙잡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 씬이 저 되게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국 그 씬은 그 많은 성가대원들과 같이 출연해준 교인들로 출연해준 많은 사람들의 정말 뜨거운 마음과 눈길이 다 제 안에 담겨서 나온 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캐릭터 얘기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미연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계속 전화를 거절하지 못하는 미국의 전화를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정말 되게 따뜻한 영화이긴 하지만 러브 액츄얼리에서 보면 로라리니가 연기하던 그 역할이 오빠에게서 오는 전화를 계속 거절하지 못한 상태로 정말 핫가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와의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역할이었었거든요. 근데 과연 저게 진짜 실질적으로 저렇게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슈퍼장면에서 그 시나리오에서 보면 언니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없는 그 장면이 문소리 배우가 그냥 엄마가 하다가 다시 언니가 실수예요. 그게 실수인데도 동시에 어쩌면 그녀가 미호기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랬었나. 그게 첫 씬이었어요. 제 촬영에. 제 분량에 첫 촬영이어서 그 전에 장윤주 씨의 집을 촬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선영 씨의 집도 촬영했고
둘째째와 첫째식을 다 촬영하고 제가 촬영한 첫 씬이 그 슈퍼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이렇게 엄마의 심정으로 프로듀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특히 장윤주 씨는 현장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전에 했던 거 베테랑은 뭐 굉장히 버젯이 큰 영화였고 작업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그것들을 좀 살뜰히 살피는 챙기고 살펴야 되는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김선영 씨 실제 언니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김대숙 씨랑 크리스찬이고 김선영 씨와 관계가 굉장히 깊어서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엄마보다 더한 엄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캐릭터를 생각하면서도 그 김선영 씨 실제 언니 선진 언니로부터 되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장 그전 촬영할 때까지도 계속 뭐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윤주 씨한테 전화 오면 제가 이제 그래 이러고 제가 늘 전화를 받았었고 선영이가 전화 오면 선영아 왜 이러고서 계속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 테이크에서 실수로 엄마가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됐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 테이크가 좋으시다고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영화를 쓰게 됐죠. 사실 그 테이크가 그 실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또 보여주는 그런 실수 우연과 같은 실수라기보다는 캐릭터를 인물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 인물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 실수였으면 중간에 끊어지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본인도 그냥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냥 하시게 된 거니까. 근데 그게 미연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 순간 그래서 좋았어요. 책이 나왔잖아요. 세잔의 책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팔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거 보면서 윤선영 씨가 그 책에서 네, 이 책 되게 재밌어요. 시나리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도 있고 그리고 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문소리 씨가 또 써놓은 아주 구체적이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김선영 씨가 책에서 문소리라는 사람은 마음 안에서 레이어가 엄청 점이듯이 쌓여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고 되게 이 문소리라는 뭐 이런 청, 그죠? 거의 과일청 같은 걸 한 40년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레이어가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상태의 연기라는 것이 정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폭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연기를 특히나 이제 미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감독님이 문소리라는 배우를 놓고 이 미안이라는 캐릭터를 쓰시게 되시게 됐던 거라서 오히려 나의 모습을 저렇게까지 사실 깊게 이미 알고 있다니라고 생각하면 외면하고 싶을 만한 어떤 부분들 같은 것도 분명히 이 영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그걸 또 어떻게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캐치하고 발견하셨는지도 또 궁금한 부분이 처음부터 저보고 둘째 하라고 하셨거든요. 좀 그 마음이 좀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감독님? 네, 그 둘째라는 인물을 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선배님이 해왔던 연기와는 조금 다른 인물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면 이게 둘째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대외적인 어떤 이 모습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만 쫓아가는 어떤 연기를 하게 되면 어디 이상의 깊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전달되는 어떤 부분들이. 근데 그것까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쉽게 만나는 관계성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 늘 그렇게 관계를 웬만하면 하고 살고 있고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모든 관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이고 단순한 캐릭터지만 그렇게 상대하는 어떤 인물의 깊이를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근데 이걸 문소리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근데 우리가 영화 촬영하면서 좀 TMI 할 수 있는데 서로
서로의 역할을 좀 막 하는 거, 자기 역할이 좀 그러니까 이제 선영 씨는 본인이 둘째를 했으면 어땠을까, 막내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제가 첫째를 했으면 어땠을까, 셋째를 했으면 어땠을까, 윤주 씨는 자기가 셋째가 아니고 다른 거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선영 씨랑 나는 윤주 씨가 야 연기하는 재미가 네가 제일이겠다.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토하고 별거 다 해도 자랑스럽잖아 너는 귀여워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 역할을 부러워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선영 씨는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베개를 두 개를 탁 포개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 아 본인이 했으면 저 느낌은 안 나오겠다. 이건 그래서 언니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선영 씨가 그 클럽에 가서 무릎 꿇고 우는 장면에서 블러드 풍님. 블러드 풍님을 대면하는 그 앞에 담배 못 펴요 뭐 이러고 뭐 우리 보미가 뭐 싫어요 좋아요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그걸 찍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초반에 한 두세 테이크를 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나 절실한 씬이에요. 그 미키수라는 인물이 하는 마지막에 이제 식당 씬을 제외하고는 가장 절절한 씬이죠. 눈물이 정말 절절하게 했는데 갑자기 선영 씨가 다시 한번 가보겠다고 했더니 부랴부랴 하더니 씬을 부랴부랴 하더라고요. 템포가 되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씬이 느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훌륭했어요. 명연기를 두세 테이크를 하고 갑자기 자기가 다리를 하겠다더니 템포를 완전히 바꿨는데 그 템포 때문에 그 씬이 갑자기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너무 묘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면 난 진짜 해명절절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선영아 너처럼은 내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었고 윤주 씨가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고 누구를 때리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걔는 뭘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막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되게 때리는데도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막내를 했으면 안 되겠다. 나는 거의 누구 죽일 것처럼 무서울 수 있는데 리언은 그냥 발로 살짝 누르는 것 같기만 해도 그렇게 무서운데요? 저 잔인주의 저 에너지가 여기엔 진짜로 필요했구나 이러면서 그 셋이 늘 모니터를 같이 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베개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세 자매 모두 사랑해님께서 계속 버텨오던 미련이 무너져서 침대에서 베개에 얼굴 파묻고 소리를 지르던 장면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하시나요? 궁금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 뭐 이런 왜 저를 뭐 아버지 이런 거였는데 그럼 대사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대사가 있었는데 그 약간 그 소리가 제가 이제 평소에 그런 정도의 소리를 낼 일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핸드볼 국가대표였잖아요. 그 이후로 올림픽 핸드볼 결승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를 보다가 이렇게 역전골을 넣거나 뭐 굉장히 뭐 동점골을 넣거나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걸 막 흥미진진하게 응원을 하다가 그런 순간에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짐승 같은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옆에서 왜 갑자기 저렇게까지 저런 소리를 내나 약간 그럴 때 아니면 잘 안 나오는 목소리인데 진짜 이렇게 대개를 이제 기접이나 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상한 발성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또 이 영화를 보고 난다면 또 김선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연기를 해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실없이 웃잖아요. 정말 이름처럼 되게 희숙희숙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혹은 아니면 좀 더 과하게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약간 저는 좀 이 세 자매가 전체적으로 광기도 미친 것도 미친 거지만 귀기가 서려 있다는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김선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숙이라는 여자가 딸에게 자신의 자해 장면을 들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웃잖아요. 웃는 것 같이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스라치게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표정의 의미를 사실은 저는 김선영 배우가 있다면 묻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오히려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장면의 그 표정이, 그러니까 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이제 충돌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막 하다가 뭔가 되게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뭔가 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개 이렇게 흔들 때 있잖아요. 그걸 빨리 지우고 싶어서. 근데 그거의 어떤 최상의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근데 감독님 그거를 선영이한테 설명을 듣진 않았죠. 예, 그래서 내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나는 처음에는 저게 뭐지? 진짜 뭐지? 처음에는 약간 네. 이해가 막 저게 뭐지? 근데 감독님은 바로 직관적으로 그걸 다 이해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좋은지 뭔지도 그렇게 뭐지 싶어갖고 전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영 씨한테 바로는 아니고 한참 뒤에 근데 서로 그쵸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기 그런데 저희는 워낙 계속 모니터링 같이 하고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셋이. 그러니까 좀 물어봐줘. 근데 그 표정 그거는 그때 너 어떻게 하다가 나온 거야? 너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니? 아니면 어떤 우연히 나온 거니? 너는 그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영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감독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막 약간 이불킥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 그 순간에 이제 떨쳐버리고 싶고 막 너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한하고 사태를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이불킥을 저런 연기로 그런 감정은 알겠는데 저런 연기로 표현할 수 있나. 정말 나는 설명을 듣고 더 놀란 것 같아요. 그게 그냥 표정 짓자마자 바로 바지를 빨리 입었어요. 원래. 네. 거기까지인데 제가 자른 건 그 표정까지만 하고 사실 자른 거라, 그러니까 그거까지 만약에 있었으면 조금 더 뭐 그런 느낌이었겠다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싶은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냥 관객들한테 전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조명이 든 그 집의 분위기든 제가 아까 귀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뭔가 그 느낌 같은 것들이 어쩌면 어린 시절에 선영 미연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빠가 그러면 다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사실 다 그때 정신적으로 죽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살아남아서 유령처럼 살아남은 특히나 가장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언니의 얼굴은 사실 귀신의 얼굴을 갖고 있는 느낌을 그 장면에서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보는 순간에도 그게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그 장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집이 전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번쩍번쩍하고 1987의 장면 나오는 남영동 남영동 네. 근데 그런 곳을 실제로 헌팅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실제 지나가면 촬영하는데 계속 소리가 방해되고 할 테니까. 정말 저희 촬영 조명팀이 그 밖에 그냥 간단한 조명 장치로 반짝반짝 효과만 준 거고 사운드가 나중에 입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드린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진짜 그 촬영 조명 감독님을 붙잡고 너무 대단하다고 막 세워드릴 만큼 그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그 전철 지나가는 그것 하나로 굉장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우리 미옥이 어떻게 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장윤주 배우가 연기한 미역이가 있는데요. 미수봉이 되게 봉식 씨의 부인이 되는 결과가 되는 현봉식 네, 현봉식 배우 아주 젊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배우인데 두 사람 케미가 굉장히 좋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영화 찍고 있던 당시에 김선영 배우 인터뷰 마차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인터뷰 끝나고 나가지고 갑자기 김선영 배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장윤주 배우가 열이 되게 많이 나가지고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 오늘 촬영을 한 팀을 하루만 조금 조심해 주시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물론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 이 배우가 그렇게 열병이 날 정도로 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고 거의 신병이 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너무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다가 어느 날은 거의 이제 중반쯤 넘어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나 봐요. 저한테 문자가 와서 언니 내가 미호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 리사한테도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 진짜 눈물 났어요. 그 얘기를 최근에 문자가 왔는데 딸이 아직 어려요. 4살, 5살인데 리사한테도 내가 너무 나쁜 엄마가 된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이 이거를 감당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내가 괴롭고 이렇게 식구들한테까지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이러면서 많이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몸에 자꾸 열이 나고 이유 없이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는 저도 많이 아팠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의 뭐 예전 경험, 오아시스 때 제가 아팠던 경험부터 해서 감당이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을 뭐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사실 겨우겨우 그리고 또 선영 씨가 또 현장에서 민주 씨랑 연기에 대한 디테일들을 계속 의논해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헐리우드 시스템, 액팅 코칭, 이 이제 존재하는 헐리우드 시스템으로 그렇게 계속 면밀히 나누어 가면서 마쳤는데 정말 마지막까지도 민주 씨 상태가 조금 굉장히 걱정될 정도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 리사 아빠 보기에도 저희가 약간 면목이 없을 만큼 좀 민주 씨가 많이 몰입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영화를 보시고 리사 아빠가 너무 영화를 많이 울면서 좋은 영화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숨 놀랐죠. 감독님은 사실 물론 시나리오 안에 이 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지만 이 세 배우가 들어가면서부터 세 자매는 결국은 피가 돌고 살이 튕기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는 과정들을 옆에 지켜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또 흥미진진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김선영 배우가 액팅 코치가 되어서 또 미국을 가르치고 미국의 연기를 또 북돋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들은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이걸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찍고자 했던 어떤 마음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큰 마음들이 모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이런 힘으로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저마다의 이 영화가 꼭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 분명했고 너무 그게 간절했었어요. 이 영화 시나리오를 보고 같이 하고자 하는 배우들, 스태프들 다 전부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세 배우분들이 먹는 이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화를 찍는 상업 영화판은 둘째치고 보통 작은 저예산 영화에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일까 싶을 정도로 이 세 분들이 연기를 너무 같이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늘 세 분이 따로 모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깊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장윤주 배우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하고는 싶지만 자기가 연기적으로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되게 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선영 배우하고 문소희 배우님이 계속 옆에서 다루고 연기적으로 계속 봐주고 모니터링 해주고 뭐 이랬던 것이 저는 사실 영화가 잘 나오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배우들까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하셔야 돼요. 뭐 할 수 없는 거는 배우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다 세 분이 해주시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 이 영화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죠. 찍으면서. 정말 미호기는 결국은 자기 리듬을 확실하게 찾아가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수도가에서 얼굴 씻고 검둥검둥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의 리듬마저도 이미 미호기라는 캐릭터를 장인주란 배우가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완전 체화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배우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가졌던 기대보다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더 기대가 됐던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방에서 단독방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현봉식 배우의 사랑꾼 역할 너무 좋았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주연 배우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아플 수 있구나 말할 것도 없고 조연 배우들 연기 너무 찰지고 좋았는데 페스티벌은 궁금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현봉식 배우 얘기 아까 저희 좀 대기실에 있으면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84년생이 아주 파릇파릇한 배우신데 장윤주 배우에게 또 누나라고 있거든요. 네, 누나 이러고 다니고 현장에서 윤주 씨는 봉식아 이러고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정말 되게 환상의 케미였고 우리가 촬영하면서도 늘 윤주한테 선영 씨랑 제가 오늘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쟤는 그렇게 남편 보기 있어 이러면서 그 제가 이제 어디선가는 심폐소생술 연기의 대가라고 죽은 신도 살려내는 죽은 대사도 살려내고 죽은 신도 살려내는 연기를 현봉식 배우는 한다. 그분이 하면 뭐든 마법처럼 재밌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근데 그 이전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뭐 건달 아니면 센 역할, 1987에서도 제일 악랄한 역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굉장히 섬세하고 유순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진중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진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매력이 조금 어마어마해요. 매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조금 일부가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그게 김산의 일각이라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매력적인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남편들 얘기를 안 할 수 없네. 김희성 배우는 우리 영화 최고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감독님 연극이랑 뭐 작품 굉장히 팬이라고 의성 선배가 늘 얘기했었어요. 감독님 연극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잠깐 연기하고 가셨는데 맥주 한잔 사고 가셨는데 저는 모니터 보면서 의성 선배가 엄청 비열하고 낙고가 잘하시는데 오늘도 살살하시네. 왜 저러시지? 너무 그런 거 많이 하셔갖고 안 그러고 싶으신가? 모니터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편집하면서 딱 보니까 그게 그나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신 게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살을 잡으면서 웃으면서. 그게 더 나빠 보여서 너무 놀랐었고 제 남편을 했던 조한철 배우는 저랑 배심원들에서 인연이 있고 또 그 이전에 박하사탕에서 나 어떻게 당신에서 기타 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개인적으로는 정말 약간 오라버니라고 할 만큼 친분이 있어서 저랑 같이 이번 작품에 제 부탁을 드렸고 같이 참여했는데 리딩할 때는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도 내가 바람 폈는데 이 뺨을 때리는 거 내가 인물이 잘 관객들한테 납득이 될까 자기도 좀 무리인 것 같다. 이제 어떻게 좀 한번 지켜보자 이러셨는데 저희 집에서 한 이틀 촬영하고 난 다음에 뺨 때리는 신이 딱 다가오니까 내가 찍어보니까 너 좀 맞을만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빡 때렸는데 순간 귀가 멍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표정을 쓰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귀를 이렇게
분이 자기 깨달았다면서 굉장히 이번 영화를 굉장히 춤의 중요한 영화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네. 조연 배우들 너무 훌륭하죠. 그 봄이 딸도 너무 파워풀한 박하영에서 너무 파워풀한 연기를 보여줘서 감독님이 정말 원픽으로 네 캐스팅 제의를 해서 참여했었는데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고 허투루 나온 배우들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하신 장관 배우까지 네네.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담아가지고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만들어지기 힘들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아기에게 사실 하은이에게 계속 기도를 강요를 하는데 왜 하은이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 영화에서 제일 아니라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 하은이 하나 멀쩡한데요. 감독님? 예. 네. 하은이가 기도를 거부하는 이유. 네, 뭐 전에 한번 비슷한 질문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되게 기독교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걸로 더 이렇게 잘 그렇게 되어 있는 집의 아이들이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지금 뭐 크리스찬이고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보면은 집에서 믿지 않고 오히려 가정적으로 좀 뭐가 불안하고 되게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알아서 하나님 알게 되고 더 근데 하은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형성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미연이 굉장히 완벽한 뭔가를 되게 좋고 완벽한 걸 꾸미려고 하지만 결국 그 완벽함 속에 불안함은 늘 존재하는 거고 그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하은이 같은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질문이 사실 미연이 딸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혼내는 장면이 정말 폭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후에 미연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하지만 잔치 후에 폭력에 대해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이후에도 미연이 여전히 종교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같은 태도로 대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완곡한 방향으로 전달했을지 미연의 변화를 생각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왜냐면 시나리오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잘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고 싶은데 저는 그 바닷가까지의 장면만 고민하는 것도 너무 벅차가지고 그 이유까지 뭐 정해놓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는 변화가 있다면 참 좋겠죠. 어떠한 변화라도 저는 그 변화가 바로 희망이고 네, 어떤 방식으로라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까지 뭐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 잘 안 변하잖아요. 인간 크게 잘 안 변하니까 아마 교회를 미연이 떠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눈을 네가 아버지의 눈을 닮았다. 이건 미연이에게 아마 잊을 수 없는 모먼트였을 거고 그거는 조금 늘 그러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은이에게도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일하게 그 포인트는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의 시선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당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근데 그 아버지 세대들은 또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세대의 영향을 받고 큰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세 자매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모습 본인이 그 모습을 어떻게든 변하고 싶은 의지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에게 계속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그런 의지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확 변할 수는 없어도 그런 마음을 계속 먹다 보면은 좀 더 계속 희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잘못을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빨리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 해도 조금의 변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은 사실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을 들키게 되는 순간이 딸이 그 앞에 있었어요. 가깝도. 희숙이도 그랬었고 이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개를 겹쳐서 짐승처럼 울고 소리 지르는 순간에 딸이 그걸 보고 희숙이 같은 경우도 자신을 자해하는 그 장면을 딸이 지켜보게 되는 그런. 결국은 보이지 않고 싶었던 그것이 고름처럼 어쨌든 찢어지고 난 다음에 좀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뭐 엄청나게 다른 변화가 아닐지라도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말씀하셨던 그 부모의 세대를 닮은 어떤 눈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세대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거나 엄마처럼 찾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내가 아버지같이 바람을 피면 어떨까 혹은 내 남편이 아버지 같은 형태의 그 삶을 살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런 비슷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책에 허은실 시인이 썼던 어떤 문장 중에 그 손은 결국 나의 손이 됩니다. 나의 손이 된 그 손이 귀엽고 기어이 나를 다시 해하고 말아요. 이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앞에 저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도 각각들이 세 자매가 어떤 부분에 이제 또 다시 미쳐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왜 희숙은 자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시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도 같지만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해와 이 가해에 이어지는 가해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해로 이어지게 되는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들여다볼 때 제가 가장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이 내가 이 인물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 인물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숙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 제가 글로 쓸 수 있지만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내가 명확히 알아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희숙은 엄청난 자괴감 속에 늘 살았던 인물이고 그게 알 수 없는 그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나 모습들이 있을 건데 본인은 그게 그거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디까지는 들여다봤을 때 아,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누구에게나 말 못할 이유들은 뭐 희숙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누군가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마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드러내지 않는 감정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저 인물이 왜 저런지까지 정확히 내가 다 100% 알 수는 없어도 그 인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선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것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저 인물이 그런 인물이구나 정도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세자매 같은 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관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들은 이 인물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뭐 어떤 행위에 대한 모습들을 그거는 그 희숙을 연기한 김선영 배우만이 느꼈던 어떤 그 인물의 감정이고 그 인물에게만 갖고 있는 뭐 엄청난 어떤 괴로움 중에 하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사실 보미가 블러드 풍님께 빠지게 됐던 이유도 되게 엄마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되게 반대부적인 부분도 물론 이 사람은 소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발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되게 다른 방식의 사랑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두 굉장히 기괴하다고 생각하는 두 모녀를
바라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미호기가 계속 자기가 이제 쓰레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과연 저 쓰레기라는 말을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열쇠가 됐던 그 장면이 슈퍼마켓에서 그 만나게 됐었던 어린 시절 아저씨 술 먹던 아저씨들이 아버지 그렇게 너 잡혀가서 이제 경찰서 그 감옥 들어가면 인간 쓰레기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아마 5살의 그 미호한테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인간이 쓰레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단어에 그렇게 집착하게 됐던 게 아닐까라는 그냥 추측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미혹은 쓰레기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윤활배우가 연기하는 기숙 같은 경우는 거지 같다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각각 거지 같다, 거지같이, 엄마 거지같이 뭐 이런 얘기 같은 이 어떤 각각의 캐릭터들한테 그런 어떤 그 단어들을 설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는 어떤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는 그 인물만의 말들을 좀 이렇게 던져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희수한테는 계속 어떤 말 할 때마다 그 거지 같다라는 거 계속 넣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 인물,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 캐릭터한테, 그 인물한테, 배우한테 어떤 그런 단어를 쥐어줬을 때 그 인물은 왜 내가 이 인물로서 그 말들을 계속 하게 될까를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물에 더 뭔가 접근하는 방식이 아버지 계속 바라보셨죠. 예 맞아요. 아버지 네. 계속 혼자 있을 때 아버지 물론 이만 열면 아버지. 예 그런 대장하는 아버지 좀 넣어주시면. 네.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인물을 좀 더 입체감 있게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지점인 것 같고 배우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세 자매 중에서는 가장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알고 보면 비슷해요 지분이. 제 생각에는 저는 햇빛이 닮았고 뭐 자해하는 것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고 그렇죠. 술 먹는 것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죠. 뭐 엄마는 술 드시는 분이 아니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엔 지분이 비슷한데 저보고 제일 닮았다고 하는 게 좀 억울하죠. 저는. 네. 근데 사실 과도한 희망, 이 영화의 엔딩에 대한 과도한 희망을 부여하고 싶은 마음은 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세대들보다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저는 이 영화에 또 다른 여성이 한 분 등장을 하는데 바로 어머니이죠. 어머니가 그 자취날에 아버지 지금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두둔하는 장면을 보면서 결국은 그 세대들이 그때 많이 바꿨다면 지금의 딸들 얼마나 종속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렇죠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많이 바꿨다면 또 이 세 자매는 또 좀 다르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쨌든 이 세 자매는 결국은 조금은 어머니 세대보다는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보미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다음 세대의 여성들은 그 전 어머니들과 또 다른 그래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어느 정도 세대의 여성들을 가까이 세대의 여성들을 조금 더 디자인한 상태에서 이 영화를 조금 쓰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어른들 세대들이 나누는 어떤 대화나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굉장히 남성을 더 존중하는 어떤 형식의 생각들이 본인들도 모르시게 그런 게 자리 잡혀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뭐 사회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것도 되게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신데 그 단순함이 또 되게 깊이가 있는 또 단순함인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럼 우리 또한 그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영향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도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좀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영향이 받아서 그렇게 된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님 어머니 세대들은 무조건 이런 모습이야라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우리 영화에서 모든 빨대기가 결국은 아버님 어머님의 폭력에 의해서 이런 인생이 돼버린 거야라고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가장 커다란 이유가 단순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고 공감하고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되게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아마 이 어린 시절 촬영한 부분에서 편집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세 자매 모두 사람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과거 장면들이 플래시백 장면. 예, 플래시백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영화 중간중간에 나와야 되는 장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미연이 이제 희숙 꽃집을 처음 찾아간 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과거의 어린 집으로 바뀌면서 희숙이 혼자 이 집에 처음 온 날의 플래시백이 있으면 혼자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어른들은 방 안에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 희숙이와 진섭이는 엄마가 엄마가 다르고 진섭이는 원래 거기 우리 그 집에 같은 왔는데 그게 약간 이제 영화를 보시면 당연히 진섭이랑 희숙이가 같은 형제고 뭐 미연이랑 미호가 같은 형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진섭이가 제일 어린 거니까 좀 이게 뭔가 그래서 저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플래시백이 들어갔으면 이제 희숙이가 처음 혼자 온 온 거군요. 그 엄마랑 둘이 온 게 딱 보여서 명확해졌을 텐데 사실 그 어느 집 아들 엄마가 누구냐보다 그 가부장제 문화의 가정에서 사실 딸들만 상처받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들은 사나이니까 뭐 세게 남자니까 이러면서 또 강요받은 부분이 아파트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고 거기서 또 그런 진섭이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 보시고 나서는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희숙이가랑 같이 엄마보다 사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뭐 영화 보시면 슈퍼에서도 아저씨들이 너희 그 언니 어디서 데려온 언니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워낙 둘이 있는 장면이 세니까 상징이 세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병원신에서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기억을 안아주는 게 또 뭐 물론 그게 저 사람이 더 핏줄이니까 더 저렇게 잘해준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또 뭔가 두 사람이 좀 더 우리가 모르는 더 그런 끈끈함 같은 것들이 있는 사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혹은 왜 이 두 딸은 때리지 않으면서도 이 큰애와 제 막내만 때렸을까에 대한 콕 집어서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궁금함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나뉘어버리게 만든 거죠. 늘 미연과 미옥은 한 방에서 벌벌 떨고 그 맞는 소리를 듣고 미연이 미옥을 안아주면서 엄마처럼 계속 케어를 해줬을 거고 희숙이랑 진섭은 아들이니까 맞고 희숙은 큰딸이라고 데려온 자식이라고 해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들이 크면서 그런 식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도 있었을 것 같고 보시면 배우 그 진섭을 연기한 배우가 김성민이라는 배우인데요. 연극 많이 하는 배우인데 그 배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해 보이잖아요. 조금 누나들에 비해서도 좀 체격이 작아 보이고 잘생겼다고 계속 우리는 어렸을 때 아역을 봐요. 근데 그 아마 아버지 생각에는 아들이 훨씬 강해야 되고 이렇게 남자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들이어서 이 누나들에 비해서도 훨씬 여리고
훨씬 뭐랄까 몸도 약하고 그런 막내여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더 못 받고 더 혼나고 그렇게 태어난 건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아마 그러면서 훨씬 더 병들고 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고 저희 새 틈에 끼워서 그 연기를 하느라고 김성민 배우가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거의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도 하셨지만 영화가 시작되면 대부분 뒷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소개되고 보여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영화의 마지막은 모여져 있는 사람들의 앞모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시작과 끝을 선택하시게 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영화를 다 찍고 나서 편집을 할 때 또 편집에서부터 또 되게 새로운 어떤 것들이 같이 재탄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씬을 차례차례 찍어 놓은 거를 거의 붙여놓은 걸로 보면은 한 3, 40분 이상을 다 드러낸 버전이거든요. 원래 다 찍어 놓은 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다시 재배치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초반에 이들의 모습을 굉장히 천천히 다 들여다보는 모습들이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어떤 배치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천천히 다 들여다보면서 이 영화를 이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지칠 수 있으니 조금 어느 정도 의문점을 둔 상황에서 가서 마지막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했을 때 지금도 지치는 관객들이 좀 예, 지치실까봐 많이 배려한 건데 감독님으로서는 그래서 첫 장면에 아이들이 뛰는 장면은 원래부터 그거는 픽스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미연의 어렸을 때 뒷모습에서 첫째의 뒷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게 마치 그냥 슬쩍 생각하기에는 저게 지금 커서 자란 저 인물이었겠지 했는데 결국 미연이 희숙을 위해 뛰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적으로 시작돼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되면 나중에 가서 그게 밝혀졌을 때 관객들한테 그런 숨은 의미가 있으면은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희들이 걸어가고 저희 어린 시절에 아역들이 4명이서 따라오는 그 풀샷이 이제 자기가 한테 들어가면서 그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제목 뜨는데 그 아이들이 뛰어오는 거는 저는 그날 촬영하기 전날인가 감독님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그 원래 시나리오 있던 게 아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할 거 다 했는데 이 해가 막 니언니어 지는데 감독님이 저 아이들 집어넣어 막 이러셔가지고 왜 저러시지 그랬는데 참 판타지 같은 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 장면과 또 제 생각에는 이게 여자 주인공 3명이 아니라 거의 4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한 명이 이소라 씨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의 목소리가 담겨져서 정말 파놓은 그 마음들을 이야기로 달래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목소리와 그 한 장면을 좀 달래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 이소라 씨에게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네. 처음부터 감독님이 픽스 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감독님? 이 노래와 이 이야기에.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 찍기까지 한 뭐 1년여 동안 차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 음악을. 근데 계속 들으면서 이 음악은 무조건 마지막에 써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을 쓸 때 특별히 어떤 이유보다는 제가 들었을 때 어떤 감정 같은 게 뭐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노래를. 그 노래 끝나고 나오는 그 박광선 씨의 찢어버릴까라는 그 노래도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촬영 전에 리딩을 다 같이 했어요. 배우들이랑 다 같이 리딩을 하는데 박광선 씨가 한신
대상을 하시는데 참석하셨어요. 근데 기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기타까지 들고 오셨네. 그런데 그 리딩하는 순간에 그 노래를 하셨어요. 이미 노래를 다 만들어 놓고 오신 거예요. 촬영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감독님이랑 이 시나리오 얘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읽고 가사는 감독님이 주셨죠. 근데 정말 음은 너무 아름다운 곡성 같은데 네. 찢어버릴까 봐 이게 네. 다 주둥아리도 막 이런 거 네. 가사는 감독님이 주셨고 그 영화에 들어갈 그 장르는 펑크 장르인데 이거를 굉장히 이 멜로디에 맞게 이걸 이미 곡을 완성해서 기타로 리딩 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고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 노래가 다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의논해서 마지막 두 번째 엔딩 크레딧 올려야 될 두 번째 곡으로 쓰고 싶다 다시 부탁을 드려가지고 박광선 씨께서 또 본인이 따로 세션을 불러서 따로 녹음을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저희한테 음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근데 의외로 저희 영화 원래 영화 보면은 엔드크레딧 올라가면 불 끄니까 많이 나가시는데 그 음악까지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뭐 이소라 씨 노래도 그렇고 박원선 씨 노래도 그렇고 노래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음악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사까지 하나하나 또 듣고 싶게끔 만든 부분이 있어서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 가사 역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남아서 그걸 듣고 싶어요. 저희 영화 쫑파티 할 때 네. 되게 클래식하게 막 서로 노래 시키고 그랬거든요. 스태프랑 다 모여가지고 막 안 나오면 쳐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능 사람처럼. 저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런 쫑파티가. 요즘엔 안 그런 하잖아요. 쫑파티 안 하거든요. 저희 스태프 얼마 없고 이래서 양양에서도 바닷가에서 끝났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그거 할 때 막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 시키고 그때 김선영 씨 시키고 저보고 노래하라고 그래서 저거 찢어버릴까 했었어요. 일부러 똥을 싸는데 주둥아리. 네, 그래가지고 스태프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아 네.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노래를 잘 외웠다가 어디선가 찢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노래방에서 함께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는 단순히 이제 영화 안쪽 얘기도 있고 영화 바깥 얘기가 제작하는 과정까지 하다 보면 얘기가 진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뭔가 다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게 되었어요. 영화가 길게 뭐 10만, 뭐 20만 넘어가서까지 사랑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코로나 좀 풀려가지고 더 극장에서 조금 가까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감독님 그리고 문도현 배우님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지휘를 했던 건 아니라서 어떻게 보셨는지는 뭐 다 각각의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영화가 좀 굉장히 다양하고 평상시에 잘 느끼지 않았던 감정들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보신 이 영화를 보시고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나 어떤 그런 공감될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끝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을 조금 더 간단하게 통역해드리면 SNS에 많이 올려달라 이 이야기였죠? 네, 그 SNS를 좀 많이 올려달라 이 얘기였고 저는 이제 뭐 코로나가 야속하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많이 못 모이잖아요. 예, 저기 할머니 집, 뭐 친척 집 가기도 그러니까 명절 거리두기 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해 생각하기 이 영화가 적당하지 않을까. 네, 한번 각자 되새김질하는 시간에는 가족을 떠올리며 되새김질하는 시간에는 이 영화 참 적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어려운 시국에 극장을 찾아주시는 마음 되게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런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일 하신다는 사명감을 네, 갖고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앞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도 써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설을 앞두고 여러분들 함께 또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가족 안에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또 다음에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